특히 지금 수도권에서 통합당이 밀리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김종인 선대위원장 뭐 이렇게 해서 전부 이 오늘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이 수도권 유세 지원에 총력전을 기울이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경기도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냥 80 노구를 이끌고 정말 분조를 쪼개서 이렇게 유세 지원에 나서고 오전에는 또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서 막판 선거 전략도 수기를 한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우리는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와야 될 정도의 상황이냐라고 약간 좀 의아해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지금 우리 고인식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김종인 위원장 없으면 못 줄 뻔했습니까? 누가 선거하죠? 지금 뭐 신세돈 교수가 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왜 박철-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경제 전문가 같으면 이런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하나의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하고 국민들은 아, 그 참 좋은 생각이네. 이런 뭐가 그런 기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름만 달고 있으면 뭐해? 이게 선거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은 국민들 특히 지지층들 특히 이제 중도층들이 솔깃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이 시선과 또 길을 붙들어낼 수 있는 장악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인물들을 선대위원장으로 배치시킨 거지. 김종인 외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죠. 무슨 저쪽 같은 데는 이근영 총괄 기획위원장입니까? 네. 아주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데이터 빅데이터 전문가죠. 전문가에다가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선거에 닳고 단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많은데 왜 제1야당은 뭐 그런 전문가가 없는 거죠? 참 안타깝긴 한데 뭐 그걸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관심적이 종로, 동작을, 광진을, 구로울 뭐 이런 지역들인데 광진을 오세훈 후보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박빙인 것 같고 좀 이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지역은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긴 한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왜냐면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깜깜이 기간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또 사전 투표율이 이제 선거 예. 구별로까지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연령대나 이런 거는 사전 투표율이 집계 안 돼 있기 때문에 본 선거일까지 좀 투표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 40대의 투표율과 지금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봐야 되고 또 부동청 또 무응답청이 상당히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송파울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네, 광진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전 모른다고 봐요. 아마 서울이 49석이죠. 네. 한 10대에서 15곳 정도는 지금 박빙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까봐야 아는 지역인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그리고 데도 저는 있고. 이 점도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도 무응답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 우리 고영신 박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다. 난 지금 내가- 요새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개 와도 내가 뭐 별- 받은 적이 그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내키지 않는다. 그런데 가령 내가 처한 상황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좀 소수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게 되십니까? 안 하게 되십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좀 위축되죠. 예, 이걸 그렇죠. 우리가 노엘레 노이만 교수의 너무 잘 아시는 침묵의 나선 이론 현상이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올라가 있죠. 잘 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속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속해 있다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 성향으로. 그게 위축돼 있을 때는 그런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왜? 뭐 응해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응할 기분조차 내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 숨어있는 표, 뭐 숨어있다는 표현이 사실 적절치는 않습니다만은 이야기쉽게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조사에 응했지만 또 답변을 하지 않는 답변을 안 표. 하는 사람들도 이 있죠. 표 자체가 실제 투표장에 간다면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투표장에 간다면 그 영향력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좀 격정지 몇 군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수성가불도 아마 여기도 까봐야 하는 네, 것 같아요. 까봐야 할것 같습니다. 예. 까봐야 거기 하는 뭐 이유가 지금 점점 이제는 조사가 공표 직전에 이 4월 지난 4월이었죠. 그죠? 4월 9일이었나요? 8일이었나요? 네. 8일까지만 아마 8일이었습니다. 8일까지 실시한 조사가 이제 공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사전투표
직전의 표심까지도 우리가 읽고 있지는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9일, 10일 조사된 것도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구의 민심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참 예단하기 어려워요. 특히 왜냐하면 여기가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예. 곳인데다가 이게 각각 또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더 인물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면 가령 정말 보다 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이번에 보수 정당에서 나섰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상당히 좀 달랐겠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는 것이 지금 대구 경북에 눈여겨봐야 되는 선거구죠. 수성갑을 바로 이곳도 마지막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PK 쪽도 정권 심판론이 대체적으로 강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부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한 7개 정도가 아주 그냥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론조사상으로는 접전 양상입니다. 예. 심지어는 한 지역구는 부산 남구인데 이거는 뭐 그 이전에 그냥 수치는 이야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심지어는 한 조사는 수치가 똑같게 나왔어요. 45.5. 예, 예. 남 박재원하고 박재원과 이현주. 예, 이현주 부산일보 후보죠. 조사에서 그렇게 네, 네.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럴 나왔을 정도로 정도로. 지금 박빙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은 다 저는 통합당이 뒤집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 같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투표율이죠. 예, 연령대별 투표율. 여권보다는 야권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샤이가 숨어 있다고 하면은 야권이 숨어 있지 여권이 숨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했다가 후폭풍 일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80석이에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론 이제 박근혜 대표의 당시에 한나라당의 뭐 천막 당사도 있긴 했습니다만 왜 180석이 안 나오냐?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180석이에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20대, 30대, 40대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여론조사만 하면 열린우리당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대, 30대가 투표장에 가냔 말이에요. 안 갔단 말이에요. 게다가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2004년 만에 해도 상당히 이제 고령자, 그분들 투표장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다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하는 것을 가정하는 건데 막판까지 이 연령대별 투표율은 반드시 봐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4+1 체제에서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심상정, 고향 갑이죠, 경기, 그렇죠. 또 정동영, 전주, 덕진, 그리고 박지원, 목포. 지금 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은 상당히 관심사인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이게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초반에 고전을 했습니다. 고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워낙 후반 들어와서 뚝심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렇죠. 3파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가 그 지역 내에서 역시 거물, 그러니까 인물론이거든요. 예. 인물론이 작동하는데 모르죠. 여기도 뚜껑을 사실 열어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젊은 세대들 또 진보 진영에서 심상정 쪽으로 지지로 또 돌아선 또는 경구 해진 이런 또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판세를 짚어드릴게요. 지금 이건 철저하게 전국 선거는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다른 당은 네. 이야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도 보면은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였죠. 충청권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 몰라요. 강원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빼고 나면 정말 사실은 의석수가 많은 데를 보셔야 되잖아요. 자, 호남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초강세죠. 초강세입니다. 그 다음에 영남 쪽은 미래통합당이 강세인데 부산의 일부 지역 또 양산, 뭐 김해 등 경남의 일부 지역 여기는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판세가 그냥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몇몇 지역만 이 두 정당을 약간 능가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능가할 수도 있는입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홍준표, 그죠? 대선 후보급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대선 후보가 나오는 지역은 만만치가 않다. 대선 후보가. 그렇겠죠. 대선 후보니까요. 예.
우리가 이른바 젊은 세대들 이야기로 뭐 국가대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상정의 경우에도 이게 지역 내에서의 동정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것 그래도 같아. 대선 후보가 우리 고향갑의 간판인데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아주 진보 진영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투표장에 나와야 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우리 고영신 선배님께서도 계속 투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투표자가 많다면은 아주 많다면 여론조사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선거는 그렇지 않아 왔다라는 것을 보신다면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상정 의원은 경기 고향 갑에서 살아올 가능성이 높고 목포의 박지원, 전주의 정동영 의원은 가물가물하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당락을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목포를 보시면 자, 박지원 후보 뭐 정치 구단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동영, 내가 정동영입니다. MBC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하고 대선 후보였던 적이 있었죠. 대선 후보 이었던 적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거 끝났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씀이 드려요. 어쨌든 이제 깜깜이 한 4일 남았는데요. 깜깜이 선거 기간이 마지막에 이렇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갤럽이 7일과 8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지막 조사죠. 조사를 보면은 라스트 조사입니다. 민주당이 44, 통합당 23, 정의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3% 이렇게 나왔고 무당측이 아직도 18%가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정당 투표. 전에는 늘 한국당이 1위였는데 시민당이 더불어시민당 23, 한국당, 미래한국당 22, 정의당이 13%로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네. 열린민주당은 8%좀 떨어졌고 국민의당 6%, 민생 2.6, 우리 공화당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조사고 그나마 갤럽은 좀 신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도 무당층이 꽤 있다는 거, 또 정당 투표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왜 변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진보 진영도 그렇고 특히 이제 중도층 쪽도 그렇고 왜 우리가 중도도 나눌 때 진보 중도, 그다음에 중도 중도, 또 보수 중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정말 너무한다. 이게 무슨 꼼수 누더기 선거 제도냐. 그러면서 또 정의당 쪽으로 동정론이 발휘가 됩니다. 예, 그렇게 또 된 한편으로는 거예요. 동정론이 생긴 네,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이 지나치게 이 조국 수호 또 논란이 되는 조국 마케팅을 네. 너무 했죠. 하면서 중도층들이 또 이탈되는 것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일종의 양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또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선긋기를 하고 아니 이거 우리가 저기 가족이에요.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이런 것도 열린민주당이 좀 약진을 해오다가 주춤하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볼 열린민주당이 수가 있는 거죠. 주춤하니까 시민당이 올라간 거. 그렇죠. 시민당과 정의당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사실 됐네요. 정의당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열린민주당의 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쭉 지켜보던 이제 진보층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이 좀 너무하다. 좀 정의당을 좀 동정하자. 이런 여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무당층이 부동층이 지금 한 20여 퍼센트 그렇죠. 있기 가까이 때문에 되죠. 이게 네. 마지막 선거 한 4, 5% 지금 차이 나는데 박빙 지역을 결정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일종의 배종찬 피셜러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뭐 억지로 무슨 땡깡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쭉 해왔던 어떤 연구의 산물로 보면 이 무당청의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갤럽이 하고 있는 휴대폰 RDD 전화 조사 면접원이 직접 하는 이 조사의 무당층을 보면은 적어도 배정찬 피셜입니다. 대략 한 50% 가까이가 샤이 보수의 성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크다고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왜 김종인 효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중도 이야기하냐면 이 샤이 보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샤이 보수가 경제적인 이슈 가지고는 사실 뭐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이게 나와서 하는데 어떤 이슈가 나오면 발끈하냐 하면 조국 이슈입니다. 못 참겠다는 거예요. 샤이 보수도 미래통합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조국 이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못 참겠다는 것이 샤이 보수입니다. 샤이 보수가 그래서 수도권에 많고 수도권 중에서도 강남 쪽에 많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이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느냐? 적어도 이 조국 수호 이슈가 존재하는 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하는 걸 보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캠페인의 메시지는 만들어가요. 뭐 여러 심지어는 뭐 여당의 또 선거 관련 지금 지도부 인사가 무슨 동키호테다라는 이렇게 또 윤호중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총장이. 사실은 또 그 4년 전에 모시는 분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참 선거가 이게 비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로 이 메시지가 경제 살리기냐 조국 살리기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조국 살리기를 이야기하면 적어도 샤이 보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로. 또 하나 경제 살리기냐 이러면 자영업과 중도층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또 최근에 좀 일부 그 군소 야당이랄까 여기에서 퍼뜨리고 있는 것이 22%가 넘을 경우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그러면 사표가 된다. 무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그냥 쫙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그거 아니다. 아니죠. 왜 사표가 되느냐. 네. 그러니까 다른 소수 보수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찍으라는 거지. 한두 석이라도 넣으려고.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거기에 뭐 현혹되시는 분은 없을 것 저는 같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릇된 또는 이 당리 당략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지 마시고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면 찍지 말라고 해도 찍습니다. 예. 뭐 다른 이런 변수들이라고 한다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막말이라든가 폭로전, 뭐 투표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좀 더 있을까요? 이 깜깜이 선거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 5, 60세 이상의 여성들이 참 마음을 안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청년 정책과 청년 공약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5, 60세 이상의 여성이 직장 여성이겠습니까? 직장 여성 아니잖아요. 가정에 있는 분들이죠. 또 하나, 대부분이. 또 하나 보면 아이들도 다 키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사실 마음을 사로잡았던 정당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어머니입니다. 누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그냥 무심코 가서 투표를 했거든요. 저는 본선거일에 투표를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을 위해서 막판에 메시지를 메시지가 내고 나와야겠네. 정책을 내면 그 움직입니다. 정당이 뭘 낸다는 게 무슨 청년 여성 뭐 하는데 진짜 5, 60세 좀 나이 드신 여성들이라든가 그런 데 대한 어떤 메시지는 전혀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실은 대한민국의 성장에 숨어있는 주역 아닙니까? 더군다나 남성도 마찬가지. 뭐 노인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 준다는 얘기 외에 그러면 당연히 돈 받고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그러면 뭐냐? 아니, 노인에 대한 정책이 뭐냐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가 뭐 있습니까? 그 여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60세 이상이 다 고령화. 맞는 말씀입니다. 뭐가 있나요 정책이? 저는 적어도 비슷한 처지와 환경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저는 막판 변수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왜냐하면 다른 건 지금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은 전망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석에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적어도 어떠한 일에도 영향받지 않고 심지어는 출구조사에 나와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나한테 왜 물어봐? 근데 모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령 알 것 없이 이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남성들은 아내의 그 따뜻한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갔었고 아이들은 엄마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요. 바로 그 어머니를 향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머니를 향한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어머니, 당신들을 위한 우리 당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당신들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세밀하고 좀 구체적으로 치밀한 어떤 전략을 꺼내들지 못하고 서로 뭐 우리가 이긴다 전다 이런 분석이나 해대고 앉아있으니 말로만 이긴다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맞춤형 공약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그리고 게 지금요 청년 공약도 다 사탕 발림이 너무 많고 저는 이거 정말
지금 뭐 우리 정당이 이거 잘합니다 하면서 공약 꺼내놨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공약 지키는지 철저하게 검토하는 검토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한 2, 3일 앞두고 상대방이 해명이라든가 변명이 불가능할 어떤 이슈, 네. 소위 말해서 폭로,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판을 뒤흔들 가능성도 있었는데 뭐 막말 이런 것들도 지금 마지막 유세전이니까 각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감정이 고조돼 갖고 막말도 파문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튀어나오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상당 부분 이제 적극 투표층들은 투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부동층과 중도층들이 투표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본선거일을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저는 이 검찰 수사도 어떤 내용이 발표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수사와 관련된 내용도 적어도 중도층은 영향받아 왔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재난 감염이라는 것은 바로 눈앞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향도 과연 또 코로나19 이 국면을 넘어서서 보려고 하는 중도층들에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만들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N번방 사건도 사실은 이 사건도 보면은 대통령이 축에 들어오면서 국민들한테 떡밥을 확 던진 거예요. 그래갖고 관심을 거기 싹 몰았는데 지금 수사해갖고 무슨 특별수사본부 구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됐는지 뭐 조사만 한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럼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이 N번방 사건을 아주 잘 어떻게 보면 여권이 우리가 먹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주빈 관련된 것도 특별하게 뭐 나온 것이 없고 없어요. 뭐 이제 왜 손석희라든가 제일 큰 잘못을 윤장현이나 이런 사람들 수사를 안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이 이슈 자체가 사실 올해 발각된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해에 발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상으로 보더라도 N번방에 대한 관심이 총선보다 더 높을 정도로 아주 그러면 이런 부분에 기형적인 대해서도 면밀하게 야당에서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 또 이러이러한 제보가 들어왔다. 해갖고 팍 터뜨려야죠. 그런데 그걸 미리부터 뭐 우리가 언제 할 거야 하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해찬이가 저 공작 음모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정당을 해가지고 정당은 어디 중소기업만 또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당 취재를 오래 해봤는데 그렇죠. 들어다녀 보면은 정말 조그마한 중소기업만큼 어떤 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거 실행 계획 뭐 그런 게 없어요. 주먹구구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정말 바뀌어야 해요. 정당한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총선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투표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 정치, 우리 정당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